최소 10년 뒤, 20년 뒤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XRP 자체가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라면 XRP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금융에 대한 포용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유틸리티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큰 포텐셜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사토시 단위로 하위 단위가 있다면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드랍이라고 하는 하위 단위가 있겠죠. XRP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국에는 쪼개지는 단위로 구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런 물량을 한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는 좀 따로 빼두는 게 어떨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부터 리플의 미래 전략까지 문창훈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쓴 문창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2025년 6월 현재 약간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어떨까요? 현재 시점으로 거시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투자가 꺼려지고 뭔가 좀 이게 투자해도 되는 대상이 맞나? 라는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뒤에서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현물 ETF 유입량도 굉장히 거세게 빗발치는 가운데 알트코인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라든지 솔라나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면서 기관과 그런 개인의 물량이 손바뀜되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대한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 상승을 할 것이고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재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또한 트럼프 두 아들들 역시 디파이 생태계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또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또한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의 메타플래닛이라고 한 회사, 현재 비트코인 또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전략 자문으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친크립토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최근에 벌어졌었던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이라든지 윙클보스 형제들이라든지 테더의 CEO 등등 굉장히 그런 저명한 암호화폐 리더들이 참석을 했는데 말 그대로 미국을 앞세워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됐고 현재 하원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넣냐 빼느냐 약간의 잡음까지도 나오면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또 이 컨퍼런스에서 언급이 되면서 앞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뭔가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소액 결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들이 나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스텝을 밟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를 필두로 한 그런 메이저 글로벌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최근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사재기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유럽권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솔라나와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지금 기업 단위로 꾸준히 트레저리 전략으로 해가지고 재무 편입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기관의 포모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MSTR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최근에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바꾸면서 하나의 전략을 뭔가 나스닥 회사들도 따라하게끔
우리가 비트코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기업 가치와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나스닥 기업에서 이를 벤치마킹해서 조금씩 기관 단위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 기업에서 거의 80만 개가 넘는 약 비트코인의 2100만 개 중에 4% 정도 되는 그 물량을 지금 기업에서 기관 단위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MSTR이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테더 그리고 소프트뱅크, 캔터 피치자이드 여기는 또 미국 상무부 장관과 연결된 투자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21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또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미국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고 초반에 언급드린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 솔라나, XRP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ETF의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점점 기관 단위로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그런 투자가 가상화폐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까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가격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기관들의 자금력 자체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은 거래소에 들어와서 이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OTC라고 하는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매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가격 펌핑에는 반응하진 않더라도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그만한 수요가 반영되는 펌핑되는 그런 가격 형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 현재 OTC 시장에서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OTC 데스크에 대한 그 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장외 거래 시장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었던 코인들이 점점 물량이 바닥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관들 역시 거래소에서 매입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시경제 상황도 굉장히 불확실성하고 기관들은 산다고 하지만 가격에는 좀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서는 반드시 가격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이 끝났잖아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도 크립토 산업을 좀 받아들이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라든지 스트래티지 주식을 이제 매입하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대선을 준비할 때 이제 국민연금이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 또한 이제 많은 법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을 ETF뿐만 아니라 현물까지 살 수 있는 거래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많은 기관들이 주식을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열겠다. 개인들이 또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더더욱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만큼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제 세금 같은 이슈도 사실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요율이 어느 정도 매겨질 것이냐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또 어느 정도의 시기가 앞당겨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일단 면밀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더 투자를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건강한 투자 마인드셋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큰 그림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크립토를 조금 뭔가 무관심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멀리 했다면 이제는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이 최근 출연하신 영상에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은 시작도 안 했다. 약간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부터라고 보시나요? 사실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다라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사실 이제 비현실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제가 정답지를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그나마 신고가를 어느 정도 찍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알트코인들 특히나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무릎
정도에 있는 무릎에서 허벅지 정도에 있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2025년 자체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이클 패턴을 미루어 보더라도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낮은 가격을 좀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꾸준한 DCA 전략의 매입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올라갈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네. 부분인데 세력들이 어느 정도 개미 털기를 다 끝낸 이후에, 왜냐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이 돈 벌어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털렸으면 올라갈 때쯤 됐다 했을 때 올라가는 게 또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이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좋은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려면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한 어떤 내재 가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지만 시간을 또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기에 집중하고 가격에 집중하면 사실 오래 못 가져갑니다. 그냥 조금 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갈 때 되면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시계열을 뒤로 밀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진입하는 투자자분들은 뭔가 가격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만약에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가 아무래도 3대장으로서 가장 유명한 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적금 한 달에 10만 원씩 들듯이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XRP를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천천히 사보는 거죠. 사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요 정도가 있구나,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나의 어떤 기질과는 맞는구나,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가시고, 내가 정말 투자하는 코인, 그 3대장 코인 중에 조금 더 끌리는 코인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 코인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좀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 한 달에 10만 원 넣었던 거를 20만 원 넣고, 한 달 주기였던 거를 뭐 보름 주기라든지 일주일 주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조금씩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가 조금씩 짧을수록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천천히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공부를 수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10년 뒤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투자 매력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큰 투자 매력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는 정말 이 정수단위 한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비트코인만 미루어 보더라도 2100만 개로 딱 수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탈중앙성을 띠고 있는 코인이고 최초의 블록체인으로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무부에서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 릴리즈된 그 논문을 봤을 때도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 온라인 금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전통 금융을 완전 관리하는 그런 국제 기구죠. IMF에서도 하나의 비트코인을 비연금 자산으로서 완전히 편입시키면서 국제 수지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앞으로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저는 충분히 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 기관들의 포모, 더 나아가서 국가 단위의 포모까지 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실물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는 5년 뒤, 10년 뒤면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뭔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정부에서 관여하기에는 이미 성격 자체가 탈중앙화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를 못 가지게 하거나 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갈수록 더욱더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뭔가 정말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시대, 아파트, 정말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미래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지금 이미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이 많이 나오고 네. 있겠지만 이제 전통금융과 맞물리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런 RWA라고 하는 STO라고 하는 시대에 접목이 되면서 많은 이제 대중들한테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블록체인의 쓰임이, 유틸리티가 생기는 그런 시기, 앞으로는 사실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쯤 되게끔 연출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약간 글로벌 매크로 흐름, 약간 금리의 약세나 강세와 얼마나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이제 위험자산으로 손꼽히는 나스닥, 뭐 S&P 500과 같은 그런 지수와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요. 한 80에서 90% 정도의 포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시장까지 작년 1월에 뚫렸기 때문에 더더욱 월가의 자본이 들어와 있어서 꾸준하게 지금 매크로 경제랑 같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양면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험자산으로서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서, 진짜 디지털 금으로서 뭔가 좀 최근에 그 미국에 대한 중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갔을 때, 일본의 그런 30년물 국채금리가 3.1%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실물 금뿐만 아니라 온라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굉장히 또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안전성과 이런 또 위험자산의 성격을 둘 다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물 금을 따라가서 결국 대체되는 시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글쎄요. 일단 뭐 지금 1억 원 중반대를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시점에도 뭐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 같은 그런 뒷배에 사실 다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껴 있거든요. 네. 뭐 뱅가드 그룹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블랙록과 같은 그런 자본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에도 사실 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네. 그 말은즉슨 아직까지도 뭐 1,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봤을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는 저는 당연히 굴곡은 있겠지만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올해 안에 얼마까지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화로 봤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는 좀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가격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이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송금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리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집필했던 리플 네. 빅뱅에도 이런 표현을 좀 썼었는데, 비트코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이제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이더리움은 제가 디지털 오일로 이제 이렇게 좀 비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XRP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더욱더 큰 내재 가치를 뿜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데, 실제로 테오크리움 CEO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테오크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좀 중소형 자산 운용사고, 현재 XRP에 대한 선물 ETF를 출시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CEO가 XRP는 앞으로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저 또한 그 말과 딱 일맥상통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XRP를 통한 그런 가치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국제 송금의 그런 기관용 블록체인의 어떤 활용되는 돈의 이동에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되면서 소각되는 메커니즘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큰 이런 소각 구조, 유틸리티가 쓰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ISO 20022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징 표준을 현재는 파일럿 테스트 단계에 있고, 이제 올해 11월 말 정도서부터는 완전히 15022에서 20022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송금 메커니즘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입니다. 느리고 뭐 수수료도 비싸고 오차율도 꽤 높은데, 그런 부분에 이제 블록체인이 입혀지면서 더더욱 효율적인 그런 결제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안에 XRP라는 코인이 ISO 2002 그런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그 RMG 그룹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에 대한 그런 효용 가치는 매우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가 뭐냐라고 이제 또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회사입니다. 암호화폐 결제 회사고, 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든 하나의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이 리플 원장이에요. 네. 리플 원장인데, 거기서 특수 목적으로 이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솔루션 자체가 리플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UNL이라고 하는 이제 허용된 노드만 들어와서 은행끼리의 어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나 특수 목적된 솔루션인데 이 역시 XRP가 브릿지 통화로 이제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 네트워크가 ISO 2002 그 국제 표준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XRP는 저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이자 가치의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비전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리플 커뮤니티에 열성적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약간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리플만의 팬덤 특징이 뭘까요?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진성 투자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시고 또 XRP를 알트코인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코인에도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리플 투자자분들이 이런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나는 죽어도 XRP는 무조건 가져갈 거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약간 뭔가 금융 엘리트들과 유착 관계를 좀 뭔가 퍼즐을 맞추면서 음모론적인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군가에게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는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저거는 너무 음모론적이고 또 안 좋게 말하면 막 정말 종교적인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저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뭔가 XRP 하나만 투자하는 것보다도 비트코인의 역할과 뭐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스마트 컨트랙도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결제 영역에서는 XRP와 스텔라룸엔 XLM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유틸리티를 가져가겠지만 그 이외에도 뭐 인터미디어트 플랫폼 뭐 레이어 제로라든지 체인링크와 같은 그런 연결고리 오라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또 밈코인 섹터에도 또 필요한 그런 커뮤니티 토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한 암호화폐만 막 죽어라 파는 것보다도 이 시장 전체에 좀 투자하는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리플 커뮤니티에 대한 특성은 좀 되게 좀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는 거, 좀 집중을 해서 XRP 하나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진정성 있게 투자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XRP에 대한 비전을 또 매우 좋게 보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확신이 있고 내공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고 그것에 대해 익절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야 되겠지만 XRP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밝은 비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플과 SEC 소송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쵸. 사실 또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라는 워딩 자체만 네. 들어도 이제는 뭐 약간 해탈의 경지에 왔다라고도 생각이 네. 들 정도예요. 4년 반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들었죠, 사실상. 지금 뭐 이제 벌금 자체도 1억 2,5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이 됐고, 이제 SEC와 리플이 항소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요청서를 냈는데, 잠깐 지금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이거 절차가 너무 간소화돼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서 잠깐 좀 스탑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 뿐이지, 뒤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네. 왜냐면 리플에 대한 그 행보를 봤을 때 최근에 뭐 히든로드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서 XRP 코인을 완전히 승인받는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또 리플사에서 찍어내고 있는 RLUSD 역시 출시하자마자 NYDFS라고 하는 뉴욕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고 또 최근에 두바이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현재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필두로 해서 리플 페이먼트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두바이 시장에서 부동산 토크나 역시 리플 원장 기반으로 한 결제 그런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리플과 SEC 소송 때문에 이런 펀더멘탈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그런 인프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사실상 물밑에서는 이제 리플 XRP가 진권이 아니다라는 건 판명이 됐고 완전히 소송에 대한 합의 그 마지막 판사의 그 결정만을 남겨둔 상황인데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XRP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치시는 분들도 생겨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XRP를 투자할 때 워낙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약간의 거짓이 조금 섞인 그런 기사죠.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기사를 우리가 퍼드성 기사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리플사에서 RLUSD에만 집중하고 XRP 코인은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ISO 20022 코인이 XRP와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메시징 표준으로 채택이 돼도 XRP 코인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그런 부분의 본질을 공부하면 RLUSD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XRP의 소각량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물론 이더리움망에도 주조가 되어 있지만 최근 올해 4월서부터는 굉장히 막대한 양의 RLUSD가 리플 원장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각량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한 XRP 코인과 ISO 2002 그 중간에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한 매개체로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퍼드성 기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혹돼서 손절하고 떠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확신을 하기 위해 어떤 논문과 어떤 공식 홈페이지와 또 어떤 기관들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더 급선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통일이 된다면 리플한테는 이제 불리하게 될까요? 아니면 더 유리하게 될까요? 저는 더 유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플사가 지난 약 13년 동안 많은 인프라망을 깔아오면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물론 SEC의 소송으로 눌려 있지만 미국 이외 지역,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유럽, 싱가폴, 두바이와 같은 그 아랍 지역 굉장히 많은 그 법적 규제의 명확성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또한 영국의 FCA라고 하는 금융행위감독원에서도 XRP를 증권이 아닌 토큰으로 완전히 간주를 하면서 결제용 메커니즘에 대한 유틸리티 코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로서는 릿도속을 만들어내면서 눌러왔고 차트적 패턴도 이렇게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는 많은 어떤 채택과 기관의 인정과 인덱스로의 활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한들 앞으로 더 RLUSD 역시 NYDFS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숫자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XRP 코인 역시도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송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크게 열려 있고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와도 이미 RMG 그룹으로서 궤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뭐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과 같은 국제 송금의 강자들과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XRP와 XLM 이 ISO 2002 코인에 준수할 뿐만 아니라 이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코인 좀 반드시 비전을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이클적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좀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네, 또 정부기관이나 이제 정통기관 같은 경우 이제 리플에 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과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눈독을 좀 들이고 있거든요. 뭐 미국의 401k라고 하는 연금 펀드에서도 뭐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투자하게끔 뭔가 좀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코인베이스의 주식이나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알트코인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기관들, 나스닥 상장사에서 꾸준히 뭔가 전략적으로 재무 편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샤프링크라고 하는 한 게이밍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움직임, 또한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컨센시스를 이끌기도 하고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또 자문위원회, 샤프링크의 자문위원회로 합류하면서 같이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유럽의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에서도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수하기도 했고 아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도 아예 대놓고 이더리움을 크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기관의 채택을 받고 있다.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디파이 테크놀로지나 솔 스트래티지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XRP 같은 경우도 뭐 비보파워라든지
뭐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회사라든지 위버스라든지 커머디티 캐피탈까지 이런 많은 회사들에서 XRP를 전략적으로 지금 모아가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뤄본다면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메이저 알트코인 역시 기관의 포모의 시기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또 리플 ETF 가능성도 요즘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ETF가 승인된다면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관의 자금이 좀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전통금융과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이제 기관들이 매집할 수 있는 통로가 뚫리는 거다 보니까 더 큰 자금 유입이 가장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TC 데스크라든지 다크풀 거래를 통해서 그 정말 세력들, 고래들은 또 그 뒤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 바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대중들을 뭔가 현혹시키고 끌어들이는 마케팅 수단으로 가격을 올렸을 때 좀 크게 그런 영향력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빠르면 올해 안에도 XRP에 대한 현물 ETF는 승인될 거라고 봐요. 리플의 C레벨들도 지금 그렇게 다 암시를 해주고 있고 특히나 리플에서 찍어내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역시 올해 안에 탑5 안에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안에 편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기관의 채택과 그런 국가 단위의 채택 또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그 나스닥 크립토 지수 이제 NCI US라고 해서 이제 ETF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기대감으로 연출이 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와지고 있거든요.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라든지 스텔라루멘, 에이다와 같은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이 점점 나스닥의 크립토 인덱스에 편입이 되면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와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를 신청하는 움직임 또한 충분히 나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 점점 올라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리플이 시총을 비트코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제 돌고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뭐 단순히 이번 사이클 다음 사이클이 아니라 최소 10년 뒤, 20년 뒤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XRP 자체가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라면 XRP는 디지털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금융에 대한 포용력을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유틸리티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큰 포텐셜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사토시 단위로 하위 단위가 있다면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는 드랍이라고 하는 하위 단위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괜히 그런 하위 단위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 중반, 뭐 2억, 3억 원 가고 나중에 10억 가면은 개인들이 이제 범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면서 1사토시, 2사토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매가 가능하게 지게 될 것 같은데 XRP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국에는 쪼개지는 단위로 구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런 물량을 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는 좀 따로 빼두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리플 투자 접근법이 약간 해외 투자자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해외 투자자들과 약간 다른가요? 아니면 동일하게 가나요? 투자법이? 이 부분은 뭐 국가 단위에서 뭔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네. 뭔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네.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개인이 누군가 뭔가 투자를 할 때도 사실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쭉 묵혀두시는 그런 스타일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나라가 단타를 많이 치고 어떤 나라가 장기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개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찾으시는 게 먼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XRP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변동성이 좀 많이 눌려져 있고 굉장히 퍼드성 기사가 많이 나오는 코인이다 보니까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면 돈 벌기에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구독자님들에게도 DCA 전략, 네. 이제 분할 매수를 하자, 리플 적금 든다라고 생각하고 한 달에 뭐 2, 30만 원씩 천천히 모아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천천히 수반하면서 내가 요 정도면은 좀 확신을 더 키워서 좀 자금을 더 넣어봐야겠다.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량을 확보하는 게 네.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투자할 때 이 전략이 무조건 옳다, 100%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많은 대중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네.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되게 좀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 크게 극심하게 변동성이 커서 이제 손절권이 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빚을 내서 투자하시거나 막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시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도대체 어떤 산업군이고 네. 앞으로 왜 이제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그런 워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왜 네.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천천히 좀 공부해 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코인을 볼 때 그 코인의 가치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리플 넷 기술의 최근 성장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자금력 자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IPO를 그렇게 서둘러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좀 뭔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사들이는 전략, 네. M&A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12.5억 달러의 뭐 히든로드를 인수했고 또 최근에는 물론 서클이 IPO를 했지만 서클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설 또한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XRP 레저를 활용한 부동산 토큰화라든지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가 했던 그런 장외 거래에 대한 그런 거래들 역시 리플 원장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또한 미 국채라든지 채권 같은 것도 지금 계속 토큰화가 되면서 리플 원장에 채택되고 있거든요. 또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유럽을 기반으로 한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브라질 헤와라 기반, 호주 달러 기반, 싱가포르 달러 기반, 일본의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망뿐만 아니라 XRP 레저망 위에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앞으로 결제 메커니즘을 활용함에 있어서 선택받는 블록체인 망으로서 활용이 될 것이다. 그 말은즉슨 XRP가 그만큼 더 많은 유틸리티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플사의 전략 또한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모르는 리플의 히든 카드, 강력한 한 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금융 시스템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의 뭔가 기사라든지 그런 팩트가 대중들한테 딱 와닿았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런 물밑 작업은 어느 정도 저는 끝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사운드 플래닝의 대표인 데이비드 스트래프제크스키는 금융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이제 노후 자금과 은퇴를 설계해주는 전문가로서 XRP는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내부 거래에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G20 정상회담에서도 XRP에 대한 리플 네트워크에 대한 포용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과 XRP에 대한 그런 담보를 활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이 국경 간 결제의 마찰을 줄일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설과 같은 기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스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SEC와의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먼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온 이후에 이제 뭐 ETF도 블랙록에서 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ISO 2002가 완전히 공존하는 2025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말 이제 XRP 자체가 실생활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제 정말 그 전통 금융권들 월가에 대한 그런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골드만삭스와 같은 그런 은행들에서 XRP를 활용한 그 패드나우 서비스를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냈던 결제 기회라고 하는 한 논문에서도 XRP, 리플사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으로 인용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에비던스 자료를 미루어 봤을 때 XRP 자체는 이미 그 전통금융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과거서부터 파일럿 테스트와 하나의 룰북 자체를 만들어 온 하나의 회사이자 하나의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XRP의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 용수철을 충분히 튀어올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좀 기사라든지 소식들 많이 좀 숨겨져 있다, 기다려지고 있다, 뒤에서 무언가 큰 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XRP 가격이 3,000원대, 2,00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면서 작년 연말에 5,000원 찍었다가 계속 지금 약 6개월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쳐하시고 이거 진짜 투자해도 되는 대상이 맞나라고 좀 퀘스천 마크를 남기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XRP가 지금 현재 어떤 인프라와 파트너십도 맺고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RWA에서도 활용이 되고 이제 소송에 대한 마무리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내재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송은 8월 달쯤이면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7월 한 중순 정도를 일단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7월 중순에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하는 연준에서 이제 ISO 20022 그 메시징 표준을 완전 탑재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활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7월 중순 전에는 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 부분도 물론 가능성일 뿐입니다. 제가 뭐 소송이 100% 언제 끝난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단 가능성을 좀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그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연준이 구하는 하나의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인데, 그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업체라든지 제공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리스트업을 봤을 때 80% 이상이 리플사와 직접적으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정말 활용될 수 있는 그 시기, 저는 올해 안에는 반드시 좀 도래가 되면서 소송에 대한 마무리 또한 사실상 자연스럽게 끝을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증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됐고 이제 인프라도 많이 장악을 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XRP가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부분에 큰 파급력이 나오는 시기 자체, 저는 충분히 기다릴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XRP가 장기적으로 $1,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한 예상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일까요? 사실 XRP에 대한 이런 미디어 기사들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아요. 네. 뭐 $1,000, 뭐 $500, 심지어 $10,000까지도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서도 단기간 내에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XRP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강력한 어떤 내러티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1,000든 $5,000든 $10,000든 그런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 이 회사를 내가 과연 믿을 수 있고 XRP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현재 소각량이 어느 정도고 뭐 리플사가 현재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어디 쪽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XRP로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기보다는 이런 코인이 있고 시가총액이 3위권 정도 되는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식의 어떤 3대장으로 묶여지는 코인이기도 하고 2018년에는 이더리움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시가총액 2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자리를 탈환하는 시기가 또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XRP 같은 경우에 워낙 이런 여러 가지 뭐 기사거리, 뭐 대중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퍼드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난이도가 높은 코인이다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막 큰 돈을 넣기보다는 뭐 이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좀 먼저 호기심만 갖지 마시고 공부를 실질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리플을 매수하는 거에 대한 의견도 정말 궁금한데, 지금 약간 매수 최적의 타이밍일까요? 저는 사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매수의 최적의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올라도 어디까지 오를지,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리 뭐 개미털기를 한다 한들 이게 뭐 2주, 3주 아니면 2달, 3달, 지금은 진짜 거의 6개월이 넘어가는 시기까지 개미털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이 지금 지쳐서 빠져나갔는데, 뭐 최적의 시기를 맞출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매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DCA 전략으로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천천히 적금 든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공부한 바로는 또 리플 트레이딩을 할 때 약간 시간대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가요? 트레이딩을 할 때요. 네, 뭐
약간 조금 막 미국 시장, 아시아 시장 뭐 시간대가 좀 중요하다. 막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차트를 단기적으로 네. 보면서 롱을 배팅하거나 숏에 네. 배팅하는 그런 투자 접근을 아예 하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차트 자체를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바라볼 수 있으신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네.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거나 본인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회사를 다니시거나 하시다 보니 웬만하면 선물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좀 이렇게 사이클 투자와 장기 네. 투자를 병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사실 그런 뭐 시간대를 중요하는 것도 물론 뭐 중요한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 선물 트레이딩 자체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이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건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그게 뭐 잘못됐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네. 정말 그만한 시간과 에너지와 또 공부가 수반이 돼 있는 사람들만이 그 단타 트레이딩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고, 네. 굉장히 소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이 롱숏 비율에 대한 배팅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사서 모은다 이런 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DCA 전략을 통해서 저 같은 네. 경우는 그냥 하루에 오전 10시마다 꾸준히 몇 개씩 모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본인의 목표 수량을 생각하고 내가 뭐 이번 달까지 뭐 XRP 1000개, 뭐 5000개 모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고, 매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얼마에 딱 매도해야겠다, 꼭지점에 매도해야 되겠다, 혹은 뭐 정말 내가 좋은 수익률에 100%다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알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암호화폐에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갑자기 좀 눈을 떠가지고 투자하고 싶게끔 그들이 그런 또 시기를 연출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XRP로 뭐 퇴사했다, 아니면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밈코인으로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거나 네. 뭐 슈퍼카를 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와 뭐 그런 책들도 막 나오고, 네. 뭐 뉴스에서 뭐 암호화폐 슈퍼사이클이 왔다, 네. 뭐 비트코인은 앞으로 뭐 더 급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정말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는 이 업비트나 빗썸에 대한 앱 순위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100위권, 200위권 밖에 있다면 그럴 때는 정말 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타에 맞먹는 앱 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간 지표를 좀 보고서 이 정도면은 내가 조금 탐욕을 절제하고, 물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막 돈을 더 넣고 싶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좀 탐욕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반대로 지금 현재는 거시경제 상황 굉장히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욕하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아니 뭐 오른다고 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뭐 트럼프는 맨날 시진핑이랑 뭐 대화한다 그러놓고 뭐 유럽연합에 관세 때린다 그러놓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있고, 네. 이런 거 보면은 지치고 막 트럼프를 막 질타하시는 분도 생기고 네. 짜증내시는 분도 계신데, 오히려 이럴 때가 투자의 기회죠. 투자의 적기죠.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많이 모아놓고 대중들이 관심도 없던 분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사야 돼, 업비트 나도 가입해야겠다, K뱅크 그거 어떻게 계좌 개설해,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관심이 막 올려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반대로 또 팔아야 되는. 그래서 인간 지표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 언제 올지는 모르죠. 알 수가 네. 없어요. 뭐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뭐 고점이 올 것이고 얼마까지 갈 것입니다라고 하면 정말 점쟁이잖아요. 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시경제 상황 매우 불확실성하지만 기관들, 그 고래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스닥 회사들 역시 비트코인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심지어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과 같은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는 그런 회사들 역시 지금 1억 5천만 원, 6천만 원 가격에서도 지금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벤치마킹하면서 우리도 그런 고래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자, 기회의 순간을 좀 맞이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이후 리플 시장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XRP에 대한 그런 잠재력, 포텐셜, 펀더멘탈, 인스트링트 밸류라고 하는 내재 가치를 꽁꽁 숨겨왔다면, 왜냐면 가격으로 누르면 개인들은 관심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거든요. 눌려왔다면 이제는 정말 그 파급력 자체가 뿜어질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올해 연말을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올해 11월 22일 자체가 스위프트망 자체의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탑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리플 네트워크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국제 송금에서 XRP가 쓰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마련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송으로도 눌리기가 어렵고 정말 전통 금융사들이 XRP를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지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자체 리플 빅뱅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올해 연말이면은. 그래서 꾸준히 뭐 지금도 아직 뭐 2,000원대 후반, 3,000원 초반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많이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관심조차도 없는 시기죠. 네. 뭐 미국에서도 계속 트럼프 이슈로서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에 놓여 있고 최근에 뭐 JP모건에서도 미국에 대한 어떤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네. 이러다가 정말 침체가 올 수 있다. 또 최근에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신용 평가를 한 단계 낮췄잖아요. 네. 그런 것만 보면은 정말 힘들고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 맞는데 기관들이 모으고 있다라는 그 어떤 움직임과 최근에 서클사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 플랫폼 기업들이 기업 공개죠. IPO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RSI를 미루어 보더라도 강세에 대한 시그널은 꺾이지가 않았어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뿐 결론적으로 그 기관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히려 더더욱 투자의 적기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약간 많이 지쳐 있는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참아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꿀맛을 맛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은 좋은 이윤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힘들고 네. 인내를 좀 오래 하셨다면 네. 그만한 많은 보상을 가지고 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 인지해 주시고 그냥 정말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그만큼 고생하지 않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2배, 3배를 먹고 싶은데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못 견뎌 해. 그러니까 본인이 200%, 300%는 얻고 싶은데도 그런 마이너스 때 그 힘든 구간을 버틸 수 있는 자들만 네. 이런 달콤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 많은 개인들은 빠져나갔죠. 누군가는 너 바보 아니야? 지금 네. 당연히 팔아야지.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거시경제 상황, 미 국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갔고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과 일본의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샤메 법칙까지 발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키한 부분으로 느껴질 수가 네. 있겠지만 그 기관들의 움직임, 알트코인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 IPO를 그들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장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굉장히 어렵고 인내가 필요하고 힘들고 지친 이 순간 자체를 버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돈이 들어가면은 불안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작가님만의 이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공부하면 됩니다. 아,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네. 그 불안한 마음이 싹 사그라들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뭐 폴리곤과 네. 같은 이런 친구들 최근에 뭐 도지코인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어떤 전통금융사와 연결돼서 RWA 섹터에서 활용이 되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하우스 오브 도지라고 하는 재단과 뭐 손을 잡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네. 앞으로 이 친구는 진짜 쓰일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확신이 생기면서 좀 불안함과 두려움이 완전 좀 이렇게 사그라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좀 되게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나라고 의심이 든다면 더더욱 본인이 선택한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서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창훈 작가님과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앞으로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읽고 이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는데요. 이제 작가님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성공의 진심이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점점 제도권화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도 언젠간 투자해야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정말로 한번 진정성 있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초기 시장이고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4조 달러밖에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큰 선구자로 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늘 좀 안전한 투자를 해주시고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채널, 제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 유튜브 채널도 한 번씩 들러주셔서 공부를 정말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늘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